2부 시작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라. 자, 그럼 아버지께 안부 전해라. 기운을 내고 한수는 목사를 배웅해드렸다. 그러고서는 플라이크 아저씨가 있는 쪽을 쳐다봤다. 아저씨는 내게 뭐라고 말했던가? 라틴어 같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느님을 공경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떤가 만일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다시는 목사님 앞에 나설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우울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경사진 아담한 정원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헛간이 있었다. 그는 전에 그 속에 토끼장을 만들어 3년 동안이나 토끼를 길렀다. 그런데 지난 가을 시험 때문에 토끼를 빼앗기고 말았다. 한가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 보는 정원이었다. 텅 빈 판자 벽은 손도 댈 수 없었고 벽 한 모퉁이의 종유석 무더기는 허물어졌으며 목재로 만든 물레방아 바퀴가 수도관 옆에 뒹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르고 조립하며 기뻐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2년 전의 일이었으나 먼 옛날처럼 생각되었다. 그때 우연히 동창생 아우구스트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는 물레방아 바퀴를 만들 때나 토끼장을 고질 때나 한결같이 한스를 도와주었다. 두 사람은 돌팔매질 하기도 하고 고양이를 쫓기도 하고 천막을 치기도 하고 홍당무를 먹으며 곧잘 여기서 놀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한스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우구스트는 1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기계의 견습공이 되었다. 그 한스는 그를 2번밖에 보지 못했다. 물론 아우구스트도 지금은 짬이 없었다. 소녀는 순간 소리내어 통곡하고 싶은 심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 대신 헛간에서 도끼를 가지고 나와 여인 팔을 쳐들어 토끼장을 산산이 부수었다. 엷은 널빤지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썩은 토끼 사료가 튀어나왔다. 그렇게 해서라도 토끼나 아우구스트 그 밖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지우려는 듯이 얘 뭐하고 있니? 아버지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한스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도끼를 팽개치고 골목길로 뛰어나갔다. 그는 강 위기스게 왔다. 양조장 근처에 2개 뗏목이 메어져 있었다. 그는 전에 자주 뗏목을 타고 몇 시간이나 강을 내려갔었다. 그는 흔들리는 뗏목에 들어누웠다. 뗏목은 떠내려간다. 초원밭 마을 시원한 숲을 지나가고 다리와 열린 숨은 밑을 지나 빠르게 혹은 느릿느릿 물 위를 가고 있다. 한스는 몹시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일로 다가온 슈투트가르트 여행에 쓸데없이 흥분하여 책은 가방에 넣었느냐? 검은 옷은 준비했느냐? 가는 도중에 문법책을 읽어볼 생각은 없느냐? 기분은 좋으냐 하고 수없이 되물었다. 한스는 마지못해 짧게 대답한 후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 저녁 인사를 했다. 자거라 한수야, 잘 자야 한다. 내일 아침 6시에 깨워줄게. 아참, 사전은 잊지 않았지? 사정을 잊다니요. 넣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스는 조그만 자기 방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랫동안 깨어 있었다. 이 방은 조그맣지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였다. 그리고 서서히 지치고 필요한 눈꺼풀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창백해진 소년의 얼굴은 여인 어깨 위에 쓰러졌고 가느다란 2팔은 맥없이 늘어졌다. 그는 옷을 입은 채 잠들고 말았다. 어머니 같이 부드러운 잠의 손길이 불안한 소년의 마음을 가라앉히며 예쁜 이마 위에 그려진 주름살을 지워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이른 아침인데도 교장 선생님이 정거장까지 직접 나와주었다. 기별라떼 씨는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으나 흥분과 기쁨과 자랑으로 전혀 침착하지 못했다. 그는 조그맣고 딱딱한 가방을 오른손에 들었다. 가 왼손에 들었다가 하면서 우산을 팔밑에 끼우는가 하면 이번에는 또 무릎 사이에 끼웠다. 그래서 우산을 몇 번 떨어뜨렸는데 그때마다 가방을 놓고 주워들었다. 그에 비해 아들은 매우 침착한 듯 보였으나 그 역시 난 모르는 불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기차가 멎어 사람들이 올라탔다. 교장 선생님은 손을 흔들었다. 아버지는 담배에 불을 붙였다. 기차가 출발하자 아래 골짜기 사이로 인해 마을과 시내가 사라졌다. 이 여행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이었다.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벼랑간 활기를 되찾아 즐겁고 상냥해졌지만 반대로 한스는 불안한 나머지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도시를 보니 가슴을 누르는 감정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낯선 사람들 알록달록 꾸며놓은 높은 건물들, 멀미가 날 정도로 긴 길. 철로 마차거리에서 오면 그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었다. 두 사람은 친척 아주머니 댁에 숙소를 정하였다. 낯선 방 아주머니의 친절과 잔소리 때문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오후에 그리스어의 불변화사를 복습할 작정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산책을 하자고 제안해왔다. 그 순간 한스의 마음속에는 초원의 푸르름이나 숲속의 잔잔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래서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대도시의 산책은 시골에서의 산책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리에 나서자 아주머니는 가게에 들어가 초콜릿을 사서 한스에게 주었다. 한스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공손하게 감사를 드렸다. 두 사람은 다음 거리에서 철로마차를 탔다. 사람을 가득 태운 철로마차는 쉴 새 없이 방울을 울리며 몇 개나 되는 거리를 빠져나가 마침내는 큰 가로수와 맞닿은 공원에 도착했다. 분수가 물을 내뿜고 울타리가 쳐진 화단에는 꽃이 피었으며 조그마한 인공 연못에는 금붕어가 헤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산책하는 사람들 속에서 껴 이리저리 거늘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 우아한 차림, 그 밖에 여러 가지 옷차림, 자전거, 휠체어와 유모차 등등이 눈에 띄었고 시끄러운 소음이 귀를 울렸으며 공기는 먼지투성이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한스에게 정다운 미소를 던지며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는 먹고 싶지 않았다. 사양할 거 없단다. 그러지 말고 먹어. 짜어서 한스는 초콜릿을 꺼내어 은종이를 주물럭거리다가 마지못해 한 조각을 먹었다. 정말 먹고 싶지 않았으나 아주머니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가 초콜릿을 먹는 사이 아주머니는 사람들 틈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갔다. 한스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들고 있던 초콜릿을 잔디밭 저쪽으로 던져버렸다. 그런 다음 박자에 맞춰 다리를 흔들며 불규칙 동사를 기억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내일이 주의 시험인데도 아주머니는 돌아와서 올해는 주의 시험 지원자가 118명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36명이었다. 그 말을 들은 한스는 너무 걱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두통이 났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은 채 풀이 죽어있는 아들을 보자 심하게 꾸중을 하였다. 아주머니도 안쓰럽게 생각했다. 한스는 잠을 자며 무서운 꿈에 시달렸다. 그는 117명의 응시생과 함께 시험장에 앉아 있었다. 시험관은 고향의 목사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주머니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스 앞에 초콜릿을 산더미처럼 쌓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 한스가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하나하나 일어서서 조그만 문으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모두가 산더미 같은 초콜릿을 먹어치웠으나 자기의 초콜릿은 오히려 점점 더 불어나 책상과 의자에 넘쳐 드디어 자기마저 질식시킬 것 같았다. 다음날 시험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동안 고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맨 처음이 구두장수 플라이크였다. 그는 아침을 먹기 전에 기도를 드렸다. 목사는 한스를 위해 기도드리진 않았지만 아침 식사 때 그의 부인에게 말했다. 오늘에서야 기분 나트가 시험을 치르게 되었군. 그 아이는 틀림없이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내가 라틴어를 도와준 것도 손해가 되진 않을 거야. 담임 선생님은 수업 시간이 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지금 슈투도가르트에서는 주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우리 모두 기벤 라트의 성공을 빌어주자. 너희들 같은 게으름뱅이 10명을 합해도 한스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학생들 역시 거의 모두가 한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하는 기도나 걱정은 멀리까지도 닿는 것이기에 한스도 고향 사람들 모두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선 한스는 지도원의 지시에도 몸을 떨었다. 핏기 없는 소년들이 가득 차이는 커다란 교실을 둘러보니 고문실에 들어선 범죄자와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막상 시험 감독이 들어와서 정숙을 명하고 라틴어 문체 연습에 원문을 쓰게 했을 때는 이 정도면 누워 떡 먹기라고 생각되어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원고를 작성한 후 다시 깨끗하게 정서하였다. 그는 최초로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 중 하나였다. 집에 돌아오자 질문에 화살이 빗발쳤다.
어떻게 됐니? 죄다 할 수 있었어. 쉬었어요.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 건 5학년 때 이미 해석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몹시 배가 고팠으므로 실컷 먹었다. 오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아버지는 한스를 데리고 친척이나 친구들 집을 찾았다. 그 중에 한 집에서 까만 옷을 입은 수줍은 소년을 만났다. 그도 한새처럼 주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개핑겐에서 왔다고 했다. 두 소년은 서먹서먹했지만 호기심을 갖고 서로의 얼굴이 쳐다봤다. 라틴어 문제는 어떻든 쉽지 그렇지 않았어? 한스가 물었다. 응, 아주 쉬웠지. 그러나 그게 바로 문제야. 쉬운 문제는 틀리기가 쉽거든. 주의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아마 함정이 있을 거야. 그래, 물론이지. 출제자들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 한스는 약간 놀라서 생각에 잠겨버렸다. 그리고는 떠듬떠듬 물어봤다. 너 혹시 원본 가지고 있니? 그 소년이 자기 공책을 가지고 왔다. 두 사람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샅샅이 조사해봤다. 개핑겐에서 온 소년은 라틴어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았다. 한스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문법 용어를 2번이나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내일은 무슨 과목이니? 그리스어와 작문이야. 그리고 나서 개핑겐에서 온 소년은 한스네 학교에서 몇 명이나 왔는지 물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 나뿐이야. 한스가 대답했다. 그래? 개핑겐에서는 12명이 왔어. 그 중에는 아주 영리한 아이가 셋인데 모두 그 가운데 수석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작년에도 개핑겐 학생 중에서 수석이 나왔으니까. 넌 떨어지면 고등학교에 가니? 한스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몰라. 아니, 가지 않겠지. 그래, 난 이 시험에서 떨어져도 공부를 계속할 거야. 떨어지면 어머니가 울룸에 보내준댔어. 그 말을 들은 한스는 기가 죽었다. 아주 영리한 세 사람을 포함해서 12명의 개핑겐 학생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무래도 자신은 시험에 합격할 것 같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자 책상 앞에 앉아 미로 끝나는 동사를 한 번 더 복습했다. 그 이튿날은 일정대로 그리스도와 독일어 작문의 순서였다. 그리스어 문제는 상당히 길어서 결코 쉽지 않았다. 독일어 작문 역시 주제도 아주 까다로웠고 잘못 생각할 염려가 있었다. 10시가 넘자 넓은 교실 안은 찌는 듯이 더웠다. 작문을 할 때는 옆에 앉은 학생이 질문을 쓴 종이를 한스에게 내밀고 갈빗대를 콕콕 찌르면서 답을 강요하는 바람에 매우 난처했다. 같이 앉은 사람과 말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고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정없이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이었다. 한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종이에다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써 보내고는 상대방에게서 돌아앉고 말았다. 굉장한 더위였다. 한스는 견진 성사때의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많은 땀을 흘리다가 결국 두통이 나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험을 치렀다. 떨어지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스는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었고 무엇을 들어도 어깨를 움찔한 채 죄지는 사람처럼 기가 죽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한스를 달래주었으나 아버지는 흥분하여 무뚝뚝해졌다. 식사 후 아버지는 아들을 옆방으로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캐물어 보려고 했다. 틀렸어요. 한스가 말했다. 왜 조심하지 그랬어. 마음을 가다듬고 하라고 그랬지 할 수 없는 놈이구나. 한스는 아무 말이 없었으나 아버지가 욕짓거리를 해대자 얼굴이 빨갛게 되어 말했다. 아버지는 그리스어 같은 원통 모르시면서 제일 곤란한 일은 이 시에 구두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구두 시험을 제일 겁내고 있었다. 비참한 심정으로 찌는 듯 무더운 거리를 걸어갔다. 고통과 불안과 현기증 때문에 눈앞이 캄캄할 정도였다. 10분 동안 커다랗고 파란 책상을 사이에 두고 3명의 선생님 앞에서 라틴어 문장 두 서너 개를 번역하고 묻는 질문에 대답했다. 그 다음은 또 10분 동안 다른 3명의 선생님 앞에 앉아서 그리스어를 번역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어의 불규칙한 과거형을 하나 물었다. 그러나 한스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도 좋아요, 저기 오른쪽 문으로요. 그는 걸어갔다. 그러나 문 앞에서 그 과거형이 생각나서 멈춰섰다. 나가요, 시험관은 소리 질렀다. 빨리 나가세요. 아니,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과거형이 방금 생각났습니다.
그는 방문을 향해 큰 소리로 과거형을 말했다. 선생님들 중에 한 사람이 웃는 것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려 밖으로 뛰어나갔다. 거리를 걷고 있으려니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험을 망치고 말았으니까 그는 오후 내내 거리를 쏟아졌다. 집에 돌아오자 모두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몹시 피곤하고 애처롭게 보였기 때문에 달걀 스프를 먹이고는 잠자리로 보냈다. 내일은 또 수학과 종교 시험이 있었다. 그러고 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날에는 아주 잘 풀려나갔다. 어제 중요한 시험을 망치고 난 후에 오늘은 모두가 잘 된다는 것이 쓰디쓴 아이러니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래도 좋다. 집에 가는 것만 남았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한스는 집에 가서 보고했다. 아버지는 오늘 하루만 더 있자고 했다. 모두 칸슈타트의 온천공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스가 너무 애원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스 혼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다. 쥐도 새도 모르게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곧장 돌아온 한스에게 아나 아주머니가 물었다. 슈투트가르트는 좋아하니? 좋다뇨? 어떻게 시험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돌아온 게 기쁠 뿐이죠. 아버지는 내일에나 오실 거예요. 그는 갓 짜온 우유 한 잔을 마시고는 창밖에 걸려있는 수영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공동 수영장이 있는 초원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멀리 있는 가게로 갔다. 그곳에는 깊은 물이 높다란 덤불 사이를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여기까지 헤르만 헷의 수레바퀴 아래서 2부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